지금 당장 700조 싸들고 한국으로 가시오. 미국 백악관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원전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46년의 세월 속에 능력을 잃고 전 세계를 향해 내뱉은 처참한 항복 선언이었죠. 전력 고갈로 국가 붕괴 위기에 처한 미국이 필사적으로 지구본을 돌려 찾아낸 단 하나의 구세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생태계를 살아있는 괴물처럼 키워온 나라,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K원전 기술에 미국은 무려 700조 원을 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텍사스 황무지의 태극기가 꽂히는 순간 세계는 경악했고 경쟁국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대체 한국의 진짜 정체가 뭡니까? 700조 원의 거대한 판을 장악하고 미국의 밤을 밝히게 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스케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백악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빅터 녹스, 35년간 미국 원전을 지켜온 엔지니어였죠. 보글 원전 현장에서 새벽까지 도면을 붙잡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녹스, 내일 아침 워싱턴으로 와라. 에너지부 차관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고 있었죠. 그 순간 저도 처음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전기가 모자라 나라가 멈출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죠.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걸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국방부 자문관, 민간 전력회사 대표들, 그리고 저 빅터 녹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향후 5년간 부족한 전력량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승인 대기 중인 데이터 센터만 200곳이 넘습니다. 이 시설들이 가동되면 필요한 전력은 원전 30기 분량입니다. 국방부 자문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죠. 원전 30기를 언제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을 수 없다는 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이 모든 산업이 전기 위에서 돌아갑니다.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가 꺼지고, 데이터 센터가 꺼지면 인공지능이 멈추고, 인공지능이 멈추면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만들 원전을 지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에 성공한 나라가요. 저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바로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보글 원전 3호기와 4호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 원전 산업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신규 원전이었죠. 처음 계획은 이랬습니다. 7년 140억 달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미국이니까요. 원전을 처음 만든 나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7년이 14년이 됐습니다. 140억 달러가 350억 달러로 불어났죠. 2배가 아닙니다. 거의 3배입니다. 현장에서는 매달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불량, 배관 설계 오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정 지연. 저는 자문 엔지니어로서 그 보고서를 매주 받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고 나중에는 두려워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녹스, 솔직히 말하겠소. 용접공이 부족해서 공정이 2달째 멈춰 있소. 원전 용접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아시오? 저는 물었죠. 몇 명입니까? 우리 현장에 필요한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계도는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레시피는 최고급이지만
빵을 구울 제빵사가 전부 은퇴해버린 빵집과 같은 상황이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실제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방사능 누출량도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공포를 퍼뜨렸고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원전 반대를 외쳤습니다. 국민들은 원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기 시작했죠. 사고는 하루였지만 그 공포는 46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규 원전 건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계획 중이던 129기 중에서 76기가 취소됐습니다. 규제는 갈수록 촘촘해져서 건설 허가를 받는 데만 5년에서 7년이 걸리게 됐죠.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떠나버렸으니까요. 46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술자들이 은퇴합니다. 특수 부품을 만들던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과가 사라집니다. 설계도는 캐비닛 안에 그대로 있지만 그 설계도를 읽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35년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고 현장이 텅 비어가는 걸요. 다시 그 회의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원전 시공 역량으로는 20년 안에 대규모 전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웨스팅하우스는요, 세계 최고의 원전 설계 기업 아닙니까? 차관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공 능력과 공급망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남고 몸이 사라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손과 발이 없는 상태. 이게 2025년 미국 원전 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2명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직접 지을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무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도움 없이는 원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국방부 자문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체면을 지킬 겁니까? 전기를 지킬 겁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제때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됩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불편하지만 동시에 뭔가 문이 열린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원전 종주국의 엔지니어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죠. 한국, 과연 그 나라가 답이 될 수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돌아와 한국의 원전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원전 기록을 검색하다가 멈췄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 원전 하나 제대로 못 짓는 나라가 됐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저는 1989년에 이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스리마일섬 사고가 터진 지 정확히 10년 뒤였죠. 첫 출근 날 선배 엔지니어 짐 할리가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스리마일섬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마라. 왜요? 그 이름만 나오면 이 건물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거든. 짐의 얼굴이 진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은 뼛속까지 압니다. 1979년 3월 28일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서 노심 용융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자로의 심장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방사능 누출량도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수준이었죠. 기술적으로 보면 심각한 사고였지만 인명피해 측면에서는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뉴스 채널이 24시간 원전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원전 위를 빙빙 돌면서 항공 촬영을 했고, 앵커들은 매 시간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라는 말을 반복했죠. 주민 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는 어머니들, 짐을 싣고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 행렬. 그 장면이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박혀버린 겁니다. 사고는 하루였지만 공포는 46년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공포를 읽었습니다. 원전에 찬성하면 표를 잃는 시대가 온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원전은 곧 위험이라는 공식이 국민의식에 새겨졌고 어떤 정치인도 그 공식에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 미국에서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이던 원전이 129기였습니다. 그중 76기가 취소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죠. 착공 직전에 취소된 것도 있었고 절반까지 지어놓고 중단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기술자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원전 규제 자체는 필요한 겁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규제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저와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톰 브래들리, 규제 문서 전문가였죠. 어느 날 저녁, 톰이 책상 위에 서류 두 뭉치를 나란히 올려놓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빅터,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뭔데? 왼쪽이 20년 전에 내가 작성한 허가 신청서야. 3,000쪽이지. 그러면 오른쪽은? 작년에 제출한 거야. 15,000쪽. 저는 두 뭉치의 높이 차이를 보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톰은 웃지 않았죠. 5배야, 빅터. 서류가 5배가 됐어. 그런데 원전이 5배 더 안전해졌냐고? 아니지. 그래, 서류만 5배 늘어난 거야. 안전은 현장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는 사무실에서 종이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톰은 그렇게 말하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전 건설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스리마일섬 이전에는 허가에 2년이면 충분했는데 사고 이후에는 5년이 됐고 나중에는 7년까지 늘어났습니다. 7년입니다. 허가만 받는데 7년이요. 그것도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주정부 승인, 지역주민공청회, 법적 소송 대응.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전체 일정이 올스톱이죠. 반핵단체들은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매 단계마다 어김없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설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그러니 민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가에 7년, 건설에 10년, 총 17년.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고 여론이 뒤집힙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놓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46년입니다. 46년 동안 미국에서 신규 원전이 단 한 기도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 세월 동안 원전 산업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함께 복을 원전 현장에서 일했던 현장 책임자 마이크 세비지가 한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마이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녹스,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용접공이 모자라서 공정이 2달째 멈춰 있어. 2달이나? 충원은 안 되는 거야? 충원을 하려면 자격증 있는 원전 용접공이 있어야 할 거 아냐?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는 줄 알아? 저는 물었습니다. 몇 명인데? 마이크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우리 현장에 필요한 인원의 3분의 1도 안 돼, 빅터. 3분의 1.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덧붙였죠. 이 친구들 탓이 아니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야. 우리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지었잖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계도는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레시피는 세계 최고인데 그 레시피대로 빵을 구울 제빵사가 전부 은퇴해버린 빵집.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제가 복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죠. 원전 배관 설치 작업이 있었는데
숙련공이 부족하니까 경험이 적은 기술자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관 용접 불량이 터졌습니다. 전체 공정이 석 달이나 밀렸죠. 석 달이면 수억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현장 감독이 보고서를 들고 오더니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터, 이걸 실패라고 부르지 마. 이건 실패가 아니야. 우리가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결과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겁니다. 사람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은 일반 공장에서 만들 수 없죠. 초고압 배관, 특수 합금 용기, 정밀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던 전문 업체들이 수요가 없어지니까 하나둘 폐업한 겁니다. 1980년대에 400곳이 넘던 원전 부품 업체가 2020년대에는 50곳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옛 동료 레리 웨이크필드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터, 나 작년에 증기 발생기 특수 밸브가 필요해서 예전 거래처에 전화했어. 그래서 번호가 끊겨 있더라고. 다른 데는 내 군대를 더 찾았어. 두 곳은 폐업했고 한 곳은 자동차 부품으로 업종을 전환했고 나머지 한 곳은 사장이 은퇴했대. 레리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결국 프랑스 업체한테 발주했어. 미국 원전 부품을 프랑스에서 사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대학은 더 심각했습니다. 원자력 공학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으니 학과가 축소되고 축소되다 못해 폐과됐죠. 1980년대에 80개가 넘던 원자력 관련 학과가 2020년대에는 30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래의 엔지니어를 키울 밭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손과 발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어떻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원전 설계 기업이자 미국 원전 기술의 상징이죠. 저도 웨스팅하우스와 수없이 일했고 그 기술력에 대한 존경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한 간부와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 사람이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죠. 빅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원전 도면을 그릴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알고 있네. 그런데 말이야, 그 도면대로 지을 수 있는 현장이 미국에 남아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5초쯤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네. 그 사람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나는 얼굴이었죠.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지만 손과 발이 없는 상태. 머리만 남고 몸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2025년 미국 원전 산업의 민낯이었습니다. 규제는 안전을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업을 죽였습니다. 공포가 정책을 지배했고 정책이 현장을 질식시켰고 현장이 죽으니 사람과 기술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46년간 온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돌아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짐 할리가 첫날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죠. 3마일섬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알겠더군요. 그건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애도였습니다. 이 산업 전체가 그날 이후로 장례식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꺼낸 그 이름.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원전을 꽤 잘 짓는 나라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잘하는 하청국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기록, 공기관리 데이터, 최근 해외 프로젝트 실적, 화면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데이터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확인했을 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죠. 이건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를 세 번째 확인하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왜 그토록 놀랐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데이터를 보기 전에 저는 다른 나라들을 먼저 살펴봤거든요. 미국이 못 짓는다면 도대체 누가 지을 수 있는지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짓고 있는 나라죠. 기술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중국 이름이 나오자마자 국방부 자문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안 됩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물었죠. 기술적으로요? 기술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미국의 핵심 전력 인프라를 중국 기업이 짓는다? 의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국가안보심사에서 100% 걸려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로사톰이라는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이 전 세계 원전을 수출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러시아 원전 기술자가 텍사스에 들어오는 날, 그게 뉴스가 아니라 국가 위기가 됩니다. 씁쓸한 웃음이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는 어떻겠습니까?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원전 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저도 프랑스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뒤져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짓고 있던 올킬루오토 3호기라는 원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원래 4년 만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7년이 되고 결국 17년이 걸렸습니다. 17년이요. 예산도 30억 유로에서 110억 유로 넘게 불어났죠. 미국 보글 원전의 판박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피에르 뒤발이라는 프랑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만났을 때 제가 물었죠. 피에르 솔직하게 말해줘. 프랑스가 미국의 원전을 제때 지어줄 수 있어? 피에르가 와인잔을 돌리며 한참을 뜸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빅터, 우리도 지금 우리 원전 짓느라 정신이 없어. 플라망빌 원전 알지? 그것도 10년 넘게 늦어지고 있어. 그러면 해외까지 맡을 여력은 없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야. 피에르의 눈이 쓸쓸했습니다. 프랑스인 특유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날은 그 자존심마저 힘이 없어 보였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 원전 산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죠. 기술력은 있지만 자국 내 원전 재가동도 정치적으로 버거운 상황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맡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때문에 안 되고 프랑스와 일본은 능력이 안 됩니다. 사실상 지구상에 미국 원전을 대신 지어줄 나라가 없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절망과는 좀 달랐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전기를 만들 방법이 없어서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에너지부 분석관 한 명이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안경 너머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 가지 더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한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귀가 쫑긋해졌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중동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괜찮은 하청국 정도의 위치였으니까요.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당시 미국 원전 업계의 솔직한 인식이었습니다. 그 분석관이 화면에 바라카 원전 데이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기 착공이 2012년이었고 상업 운전 개시가 2021년입니다. 누군가가 물었죠. 공기가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약간의 일정 조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에 근접하게 완공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죠. 보글 원전이 7년 계획에서 14년으로 2배가 뻥튀기 된 나라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예산은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총 사업비 약 244억 달러. 당초 계획 대비 약간의 증가는 있었지만 서방 원전 프로젝트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계획 범위 내입니다. 국방부 자문관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지금 4기를 거의 제때, 거의 예산 내에 지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네, 아랍에미리트 사막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돌려봤습니다. 미국은 이 기 짓는데 14년 걸리고 예산이 3배로 뛰었는데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서 사기를 거의 계획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구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원전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놀라운 것들이 나왔죠.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5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했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요. 미국이 스리마일섬 이후로 46년 동안 한 기도 못 짓는 사이에 한국은 계속 지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원전 건설이라는 건 한 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증명했지 않습니까? 46년 멈추니까 사람이 사라지고 공장이 문 닫고 대학이 폐과되고 한국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한국의 공급망 데이터를 보다가 모니터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이 80%가 넘었습니다. 미국이 부품 하나 구하려고 프랑스까지 전화를 돌리는 사이에 한국은 자국 내에서 거의 모든 부품을 조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살아있는 공급망,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의 공급망이 46년간 서서히 죽어간 시체였다면 한국의 공급망은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부품이 바로 들어오고 부품이 도착하면 숙련공이 바로 설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합니다. 이 사이클이 끊기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복을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마이크 세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한국 바라카 원전 자료 본 적 있어? 대충은. 왜?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봐. 나한테 연락 줄 테니까. 이틀 뒤에 마이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빅테오, 봤어?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실화야? 숫자가 맞는 거야? 나도 3번 확인했어. 마야. 마이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보글에서 삽질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사기를 지었다는 거잖아. 그래. 그것도 제때. 그래. 다시 침묵이 흘렀죠. 마이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빅터, 나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했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부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야.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5년간 미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건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원전을 제때 예산 안에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나라. 제가 전 세계를 뒤져본 결과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술이 있어도 안보 때문에 안 되고 프랑스와 일본은 자기 문제도 못 풀고 있고 한국만이 기술, 인력, 공급망, 실적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원전 종주국 미국의 엔지니어가 한국을 유일한 답이라고 인정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굴욕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멈췄고 한국은 계속 움직였다. 그 차이가 46년이 쌓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발표해야 했거든요. 키보드를 치면서 자꾸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실제로 짓고 있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었지만 한국은 현재의 실력을 쌓고 있었다. 우리는 멈춰 있었고 한국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제가 이 자료를 펼치는 순간 회의실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반발이 나올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미국의 자존심은 어디 갔느냐? 그런 말들이 쏟아지겠죠. 하지만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전기를 지킬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서류를 마무리하고 사무실 불을 끄려는데 창밖으로 워싱턴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고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가 흐르고 그게 얼마나 거대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건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살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이제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부르는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간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날까지 12명이던 참석자가 25명으로 불어나 있었거든요. 에너지부, 국방부뿐만 아니라 상원에너지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웨스팅하우스 부사장, 그리고 노동부 관계자까지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보고서 내용을 미리 흘린 거였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바라카 원전 실적, 공기관리 데이터, 공급망 현황, 화면에 숫자가 하나씩 뜰 때마다 회의실이 조금씩 술렁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가 말했죠.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건, 즉 대형 원전을 제때 예산 내에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초쯤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상원의원 리처드 맥코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출신이었죠? 얼굴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녹스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미국 원전을 외국에 맡기자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대안? 이게 현실적이라고요? 미국이 건국 이래 자국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미국은 자국 원전을 자력으로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남의 나라를 데려옵니까? 맥코이 의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더군요. 그 소리에 몇몇이 움찔했죠. 저는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두려운 거였습니다. 미국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였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의원, 캐롤라이나 출신의 제닛 파월이 손을 들었습니다. 녹스 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원전 건설을 부탁한다. 이 헤드라인이 나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헤드라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력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전력이 위험합니다. 파월 의원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수치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정치인들의 반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뒤 미국 건설노조 텍사스 지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미국 원전은 미국 노동자가 지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참여는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다. 언론이 이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요 뉴스 채널마다 비슷한 헤드라인이 깔렸죠. 미국 원전의 굴욕, 한국의 SOS, 원전 종주국의 몰락, 자존심마저 포기하나, 미국 노동자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다. 톰 브래들리가 그 기사들을 프린트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헤드라인들을 훑어보다가 톰한테 물었죠. 톰,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 톰이 안경을 밀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기분이야 당연히 나쁘지. 미국인으로서 유쾌한 기사는 아니잖아. 그런데 말이야, 빅터. 자존심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 톰은 그렇게 말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 커피를 마시는 표정이 유난히 씁쓸해 보였죠. 노조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문제니까요. 자기 밥그릇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누구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지금 미국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숙련공 자체가 없다는 걸요. 없는 일자리를 지킨다고 외치는 건 빈 접시를 붙잡고 밥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노조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제 기관이었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서 비공식적으로 신호가 왔습니다. 제 옛 동료 앨런 모리스가 NRC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자고 연락이 왔죠. 만나자마자 앨런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빅터, 솔직히 말할게. 말해. NRC 안에서 한국 건 상당히 부정적이야. 왜? 기술적 문제가 있어? 아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한국 원전 인증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고. 그러면 뭐가 문제야?
앨런이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거야. 외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서 대형 원전 건설의 핵심 역할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어. NRC 입장에서는 새로운 허가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앨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빨라야 2년, 느리면 5년. 5년? 지금 우리한테 5년이 어딨어? 나도 알아, 빅터. 하지만 NRC는 속도가 아니라 절차를 우선시하는 곳이야. 너도 잘 알잖아. 알고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말이 NRC에서 나오면 그건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걸 승인하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리스크가 생기고, 리스크가 생기면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관료 시스템의 본능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니까요. 저는 앨런한테 물었습니다. 앨런, 만약에 허가가 2년 안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 프로젝트 일정이 밀리겠지. 일정이 밀리면 전력 공백이 현실화되겠지. 전력 공백이 현실화되면 앨런이 대답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가장 미묘한 부분이었죠. 웨스팅하우스 부사장 데이비드 크레인이 회의 다음 날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밑에 깔린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빅터, 자네 보고서 잘 봤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자네 제안대로 한국이 시공을 맡는다면 설계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 건가?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죠. 설계는 미국 기술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 당연하다는 게 말이야. 현장에서도 당연하게 지켜질까? 저는 그 질문의 속뜻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한국이 시공을 맡으면 현장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였죠.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했는데 실제로 짓는 과정에서 한국식으로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로열티는 누가 갖느냐? 기술 유출은 없느냐?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파트너십입니다. 통제가 아니라요. 파트너십이라. 그게 말처럼 쉬운가? 데이비드가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빅터, 나는 미국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믿네. 하지만 이번 건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생존의 문제야. 그건 자네 말이 맞아. 다만 생존하면서 자존심까지 잃으면 안 되지 않겠나.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체면을 걱정하고, 노조는 일자리를 걱정하고, NRC는 전례를 걱정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주도권을 걱정합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35년간 미국 원전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35년간 지켜온 것이 결국 이 지경이 됐다는 자책감.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소리를 질렀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새벽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아내 캐서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아직도 사무실이야?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또 원전 때문이지. 캐서린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35년간 그래왔잖아. 이번에는 좀 달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 나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거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당신 일이야? 아니잖아. 사실을 말하는 게 당신 일이지.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캐서린은 항상 그랬죠. 복잡한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 불빛들이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 불빛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맥코이 의원이 소리를 질러도, NRC가 전례를 들먹여도, 웨스팅하우스가 자존심을 내세워도 저는 숫자를 말할 겁니다. 사실을 말할 겁니다. 체면을 지킬 것인가, 전기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죠. 결심은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불러야 한다는 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정치인, 노조, 규제기관, 심지어 제 동료 엔지니어들까지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꾼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에너지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과 첫 기술 협의가 잡혔습니다. 공식 파트너십 논의가 아니라 말하자면 한번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자 수준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가 아니라 구할반의 일할 기다의 정도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미국 측 엔지니어 8명 중에서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사람은 저 포함 2명뿐이었으니까요. 마이크 세비지가 그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저한테 귓속말을 했습니다. 빅터, 나 솔직히 기대 안 해. 프랑스 팀이 왔을 때도 프레젠테이션은 끝내주더라고. 화려한 슬라이드에 멋진 그래프. 그런데 현장에서는 완전 딴판이었잖아? 일단 들어보자, 마이크. 들어는 보지. 근데 또 다른 약속이겠지, 뭐. 마이크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전형적인 증명해봐라 자세였죠.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자리에 오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악수를 하면서 명함부터 돌리고 상대방을 추켜 쓰는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사말이 30초도 안 됐죠. 그리고 화면에 뜬 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엑셀표였습니다. 빽빽한 숫자가 채워진 공정관리표. 바라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실제 공정 데이터입니다. 통역을 거치긴 했지만 그 사람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함이었죠. 마치 우리가 한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공정표가 펼쳐졌습니다. 착공일, 주요 공정 마일스톤, 실제 달성일, 계획 대비 차이. 숫자 하나하나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35년간 이런 표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 표가 진짜라는 걸요. 계획과 실제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글 원전은 매달 일정이 밀렸거든요. 한 달 지연이 2달이 되고 2달이 반년이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7년이 14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정표에는 지연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미국 측 수석 엔지니어 그레이엄 톰슨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레이엄은 업계에서 불도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직설적이고 상대방을 시험하는 질문을 즐기는 타입이었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공정표가 사실이라면 공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든 예상치 못한 문제는 생기게 마련인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화려한 결과만 보여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드러나거든요. 한국 측 리더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저를 의자에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위기 대응 시나리오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해 1차 대응, 2차 대응, 3차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 불량이 발생하면 1차로 현장 재시공, 2차로 대체 자재 투입, 3차로 병렬 공정 전환, 핵심 부품 납기 지연이 발생하면 1차로 국내 대체 업체 투입, 2차로 해외 긴급 조달, 3차로 공정 순서 재배치. 그레이엄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경을 벗는 건 제가 20년간 같이 일하면서 딱 3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놀랐을 때만 그러거든요. 잠깐, 이건 사후에 만든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착공 전에 준비한 겁니까? 한국 측이 대답했습니다. 착공 전입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설계 단계에서 수립합니다. 실패를 가정한 계획을 미리 짜놓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대응하면 늦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응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현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마이크를 슬쩍 봤습니다. 팔짱은 이미 풀린 지 오래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공급망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건 단순한 부품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원전 한 기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부품을 단위별로 쪼개서 어느 업체가 언제, 얼마나, 어디로 납품하는지를 시간축 위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각 부품마다 대체 공급 루트가 표시되어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대체 루트는 실제로 작동한 적이 있습니까? 바라카 3호기 건설 중에 증기 발생기 핵심 부품 납기가 2주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대체 루트를 통해 3일 만에 부품을 확보했고 전체 공정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3일이요? 네? 저는 레리 웨이크필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증기 발생기 특수 밸브 하나 구하려고 5군데 전화했는데 2곳은 폐업, 한 곳은 업종 전환, 한 곳은 사장 은퇴. 결국 프랑스에서 사왔다던 이야기요. 한국은 3일 만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같은 산업, 같은 부품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2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질문이 나올 때마다 숫자로 대답했습니다. 감정도 없고 과장도 없고 변명도 없었죠. 우리가 최고입니다 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반복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마이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빅 티오. 어때? 마이크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나 3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잖아. 프랑스 팀도 만나봤고, 일본 팀도 만나봤고, 캐나다 팀도 만나봤어. 그래서 다들 잘한다고 말은 했어. 프레젠테이션은 다 화려하더라고. 그런데 한국은 달라. 이 사람들은 말을 줄이고 숫자를 꺼냈어.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마이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해본 적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 해본 사람은 숫자가 많고. 그레이엄 톰슨도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 불도저가요. 넉스, 그레이엄, 어떻게 생각해? 그레이엄이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질문을 12개 준비해 갔어. 보통 상대방이 3번째 질문에서 말이 꼬이기 시작하거든. 6번째쯤 가면 변명이 나오고. 한국 팀은 12개 전부 숫자로 대답했어. 한 번도 말이 꼬이지 않았고. 변명은커녕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어. 그리고 모르는 게 딱 하나였어. 뭐였는데? 미국 NRC 허가 절차가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는 질문. 그건 자기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답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그레이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웃는 것도 제가 20년간 몇 번 못 본 장면이었죠. 빅터,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 이건 인정해야겠더라.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회의 녹취록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국 팀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계속 귀에 맴돌았죠. 그레이엄이 공기 지연 없이 원전을 짓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한국 측 리더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45년간 원전 건설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한 기를 완공하면 다음 기를 착공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경험을 쌓고 공급망이 단련되고 시스템이 성숙한 겁니다. 특별한 비결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한 겁니다. 멈추지 않은 것이 전부다. 이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미국은 46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사라지고 공장이 문 닫고 대학이 폐과됐죠. 한국은 같은 시간 동안 계속 지었습니다.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회의실의 풍경을 만든 겁니다. 원전 종주국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데이터 앞에서 침묵하는 풍경을요. 톰 브래들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오늘 회의 어떻게 들었어? 톰이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빅터, 나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한국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자기네가 잘한다고 말했어? 아니, 한 번도. 그렇지,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숫자만 보여줬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왜?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잘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거든. 숫자가 대신 말해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미래를 그려주지도 않았고 자기네가 최고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냥 자기들이 해온 일을 숫자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받은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설명했고 한국은 실행했다. 우리는 계획을 말했고 한국은 결과를 보여줬다. 그 차이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놓은 겁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설득됐지만 정치판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상원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 노조는 성명서를 연이어 내고 있었고 NRC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착공 일정은 다가오고 있었고 전력 수급 시나리오는 날이 갈수록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력은 확인됐지만 그 실력을 현실에 투입하려면 정치, 안보, 규제라는 세 겹의 벽을 동시에 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원전 현장에 섰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의 빅터 녹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 원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의 공정 데이터가 아직 화면에 떠 있었죠. 멈추지 않은 나라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이 보여준 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앞에서는 자존심도 정치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였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엔지니어들의 마음은 움직였지만 워싱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데이터가 아무리 완벽해도 정치의 언어는 숫자가 아니라 여론이거든요. 그리고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빅테크였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회사가 거의 동시에 연방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향후 3년 안에 대규모 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데이터 센터 신규 투자 계획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인공지능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원전 한 기가 만드는 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전과 확연히 달랐죠. 빅테크가 해외로 나가겠다는 건 곧 일자리가 나가겠다는 뜻이고 일자리가 나가면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면 정치인들의 재선이 위태로워집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관이 화면에 시뮬레이션 하나를 띄웠습니다. 2028년 전력 수급 시나리오였죠. 제가 첫 회의에서 봤던 그 빨간색 지도의 업데이트 버전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시작된 빨간색이 조지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벨트 전체가 전력 부족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현재 속도로는 2028년 하반기에 전력 공백이 현실화됩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크 시간대 기준으로 텍사스 전력망이 먼저 한계에 도달하고 이후 연쇄적으로 동부 전력망에 부하가 걸립니다. 맥코이 의원이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겁니까? 결정을 내리고 착공까지 가는데 최소 1년. 그러면 실제 전력 생산까지는 4년에서 5년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2028년에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올해 아닙니다, 의원님.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죠. 시간이라는 적 앞에서는 체면도 정치도 힘을 잃는 법이니까요. 그때 국방부 자문관이 새로운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의 핵심 전력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다면 이건 안보 이슈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원전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외국 기업이 설계도에 접근하고 건설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건 안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과 의존은 다릅니다. 동맹은 선택이지만 의존은 약점이 됩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지만 원전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원전 건설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는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닙니다. 전력망 구조,
취약 지점, 비상 대응 체계까지 포함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측과 직접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부 주선으로 한국 측 수석 대표와 비공식 면담이 잡혔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현장 출신이라는 게 첫눈에 느껴졌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이 거칠었거든요. 책상 위에서만 일해온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국방부 자문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대표,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미국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서 확보되는 기술 정보와 인프라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통역이 끝나자 박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정치적인 답변은 못 드리고 현장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미국의 원전 기술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죠. 그 은혜를 한국 원전 업계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살짝 동요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비즈니스 자리에서 쓰는 걸 미국인들은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박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안 문제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기술 접근 범위, 정보 관리 체계, 인력 보안 검증. 이건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가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러 오는 겁니다. 저는 통역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국방부 자문관이 표정 변화 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된 후 운영 단계에서 한국 측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바라카 원전의 경우 운영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병행했습니다. 현지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일하고 그 후에는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다고요? 네,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지금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인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톰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대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국 현장에서 일하게 될 한국 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 시공 인력은 저희가 파견하고 일반 시공 인력은 미국 현지에서 고용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미국 노동자도 참여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미국에 가는 건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노동자와 함께 짓는 겁니다. 다만 46년간 공백이 있었으니 현장 경험을 전수하는 기간이 필요할 뿐이죠. 맥코이 의원이 처음으로 한국 대표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박 대표, 한 가지 솔직하게 물어보겠소. 네, 의원님. 당신네 나라는 왜 이걸 하려는 겁니까? 사업이니까? 돈이 되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죠.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박 대표가 잠시 미국 측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의원님,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입니다. 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박 대표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50년 전에 한국은 전기가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밤이 되면 온 나라가 어두웠죠. 그때 미국이 기술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로 원전을 지었고 전기를 만들었고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통역이 끝난 뒤 3초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맥코이 의원이 고개를 살짝 숙였죠. 그게 수긍이었는지 당혹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맥코이 의원은 더 이상 반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 대표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악수를 청하면서 제가 물었죠. 박 대표, 아까 회의에서 빚을 갚는 거라고 하셨는데 진심이었습니까? 박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녹스 씨, 한국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다만 갚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어떻게요? 받았을 때보다 더 크게 갚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박 대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녹스 씨, 저는 고리 1호기 시절부터 원전 현장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도 원전 현장 노동자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정호야, 우리가 이 원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건 미국 덕분이다. 언젠가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날이 오면
그때 제대로 보답해라. 박 대표의 눈이 잠깐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원전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즈니스 자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은혜와 보답을 말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단단한 것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마이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오늘 회의 들었어? 들었지. 그 한국 대표 말이야. 빚을 갚는 거라는 말. 나 그 말 듣고 좀 부끄러웠어. 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었잖아. 근데 저 사람은 도움을 주면서도 겸손하더라고. 그 차이가 좀 크게 느껴졌어. 마이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빅터, 이제 됐어. 나도 찬성이야. 한국이랑 하자.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퍼지고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죠. 하지만 NRC의 벽은 여전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캐서린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으려 한다고. 캐서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응, 좋은 사람이야. 빅터, 그런 사람이 짓는 원전이면 괜찮지 않아? 저는 캐서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런 마음으로 짓는 원전이라면 저는 제 이름을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너지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최종 결정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서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체면도 정치도 안보도 모든 변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 나라의 전기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 박 대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했다는 말.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날이 오면 제대로 보답해라. 가장 위험한 선택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워싱턴 시내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양복 단추를 잠그며 거울을 봤습니다. 35년 전 처음 원전 현장에 섰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거기 있었죠.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 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심장이 뛴 적은 그 35년 동안 없었습니다. 캐서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떨려? 떨리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회의가 될 거야. 캐서린이 제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죠. 빅터, 숫자를 말해.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백악관 인근 연방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상원 에너지위원회 의장, NRC 위원장, 웨스팅하우스 회장, 빅테크 대표단, 그리고 대통령 수석 보좌관까지 이 나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방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죠. 에너지부 장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프로젝트 개요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텍사스 북부, 사막 한가운데 초대형 전력 캠퍼스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형 원전 4기, 소형 모듈 원전, 가스 발전소,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까지 한꺼번에 짓는 프로젝트. 총 발전 용량 11기가와트. 미국 가정 약 1,0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였죠. 그리고 화면 하단에 숫자가 떴습니다. 총 사업비 약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조 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700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를 체감한 거겠죠. 단일 에너지 프로젝트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에너지부 장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대형 원전 4기입니다. 이 4기가 제때 완공되지 않으면 전체 캠퍼스의 기저전력이 확보되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가 무너집니다.
문제는 누가 이 원전을 짓느냐는 겁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후보국 비교 분석이었죠.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한국 각 나라의 원전 건설 역량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보, 공기 준수율, 예산 준수율, 공급망 현황, 실적. 중국은 안보 항목에서 빨간색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두말할 것도 없었죠. 프랑스는 공기 준수율에서 빨간색, 올킬루오토 3호기의 17년 지연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공급망 현황에서 빨간색, 후쿠시마 이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된 상태였죠. 한국만 모든 항목이 초록색이었습니다. 맥코이 의원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다는 소리입니까? 장관이 대답했죠.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최선이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눌렀습니다. 최선과 유일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진 단어거든요. 최선은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유일은 이것 아니면 없다는 뜻이니까요. NRC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허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기술 검토는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의 본토 시공 참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원장이 뜸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특별 절차를 적용하면 1년 반입니다. 이전에 앨런이 저한테 말했던 빨라야 2년, 느리면 5년에서 1년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정치적 압력이 관료의 시계를 빠르게 돌린 거였죠. 그 다음이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회장 필립 앤더슨이 발언했거든요. 저는 웨스팅하우스를 대표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반대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꼬일 수 있었으니까요. 설계 주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와 기술 감리를 맡겠습니다. 시공은 한국과 협력하는 구조를 수용합니다. 맥코이 의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앤더슨 회장, 그게 웨스팅하우스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왜입니까?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필립 앤더슨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자존심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으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설계 기술이 있지만 그걸 제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공 역량이 지금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분업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데이비드 크레인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생존하면서 자존심까지 잃으면 안 되지 않겠나? 필립 앤더슨은 그 답을 찾은 거였죠. 설계는 미국이, 시공은 한국이. 각자가 가장 잘하는 것을 맡는 구조. 패배가 아니라 분업.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텍사스 전력 캠퍼스 프로젝트의 원전 부문, 핵심 시공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미국 원전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국이 외국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순간, 원전 종주국이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순간,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빅테크 대표단, NRC 위원장, 웨스팅하우스 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코이 의원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텍사스 출신 강경파가요. 손을 드는 맥코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텍사스 전력 캠퍼스 프로젝트 원전 부문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합니다. 회의실에 박수는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죠. 대신 무겁고도 단단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남기 위해 손을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거였죠. 그때 마이크 세비지가 다가왔습니다. 빅터, 괜찮아? 괜찮아. 다리가 좀 풀려서. 마이크가 제 옆에 나란히 서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해냈어. 해내긴 뭘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그래도 결정이 났잖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 알지.
마이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빅터, 나 아까 맥코이가 손 들었을 때 좀 울컥했어. 너도? 그래. 그 고집불통이 손을 들었다는 건 진짜로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 그게 좀 슬프면서도 동시에 안도가 되더라고. 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안도, 굴욕 같으면서도 해방. 이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그날 저녁 한국 측 수석 대표와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죠. 저와 마이크, 그레이엄, 그리고 박 대표와 한국 측 엔지니어 2명이 함께 앉았습니다. 박 대표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녹스 씨, 오늘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쉽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의 절반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안도입니다. 드디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스 씨,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한국의 자랑으로만 만들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자랑으로도 만들겠습니다. 이게 끝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지어줬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레이엄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박 대표, 아까 회의에서도 느꼈지만 당신네 팀은 참 특이해. 이긴 쪽인데 이긴 티를 안 내. 박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톰슨 씨. 함께 시작한 겁니다. 이기고 지는 건 완공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죠. 마이크가 고기를 씹다 말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박 대표, 솔직히 물어볼게. 한국에서 이 소식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 것 같아? 박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많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미국한테 원전 기술을 배운 나라가 이제 미국의 원전을 함께 짓게 됐으니까요. 그거 국뽕 아니야? 박 대표가 크게 웃었습니다. 국뽕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걸 자부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원전을 지어온 사람들의 자부심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써야 할 맛인데 달게 느껴졌죠.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봤던 그 불빛들이요. 그때는 저 불빛이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불빛들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생긴 거였죠. 집에 도착하니 캐서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됐어. 한국이? 만장일치였어. 캐서린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침묵이 어떤 축하 인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에 원전이 서는 장면을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나란히 서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면을 완공된 원전에서 전기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시계가요. 46년 동안 멈춰 있던 그 시계가 한국이라는 태엽을 만나 다시 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70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드는 것, 정치적 반발을 견디는 것, 규제의 벽을 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때 완공하는 것. 한국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함께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박 대표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완공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오늘 이 결정으로 인해 미국은 최소한 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텍사스 아마릴로의 원전 예정 부지를 직접 찾았습니다. 35년간 원전 현장을 다녔지만 이번 방문은 달랐습니다. 짓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현장을 보러 간 거였으니까요. 사막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텍사스 북부의 허허벌판. 먼지가 날리고 태양이 내리찍고 사방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깃발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를 표시하는 측량 깃발이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작은 깃발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빈 땅 위에 원전사 기가 들어설 거라고. 총 발전 용량 11기가와트, 미국 가정, 약 1,0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전력 캠퍼스가
여기 서게 될 거라고. 한국 돈으로 약 700조 원. 인류 역사상 단일 에너지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심장부, 대형 원전 4기의 시공을 맡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부지를 답사한 한국 측 수석 대표 박 대표님이 사막 위에 서서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물었죠. 박 대표님, 이 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 대표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바라카가 생각납니다. 아랍에미리트요? 네, 바라카도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사막 한가운데 측량 말뚝만 몇 개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었어요. 여기에 원전을 짓겠다고? 미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 대표님이 씩 웃었습니다. 지었죠. 사기를 제때 예산안에 웃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이크 세비지도 답세 동행했습니다. 사막 위를 걸으면서 마이크가 중얼거렸죠. 빅터, 이 땅이 진짜로 원전 부지가 되는 거야? 돼야지. 야, 나 30년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야. 700조 원이라니. 감이 안 잡혀. 나도 그래. 마이크가 모래를 한 줌 집어 올리더니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 모래 밑에 콘크리트가 깔리고 그 위에 원자로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걸 한국이 한다는 거고. 그래. 솔직히 말할게, 빅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이제는 믿어. 저 사람들이면 진짜 해낼 거야. 부지 답사를 마치고 임시사무소에서 한국팀과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미 설계 검토와 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한국팀은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인사도 긴 소개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공정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부지 조건에 맞는 설계 수정 사항을 정리하고 미국 측 규제 요건과의 접합점을 분석했죠. 그레이엄 톰슨이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보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녹스, 저 사람들 보이지? 도착한 지 3시간째인데 벌써 부지 분석 보고서 초안이 나왔어? 봤어. 우리가 보글에서 같은 작업하는데 얼마 걸렸는지 기억나? 기억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그레이엄이 피식 웃었습니다. 2달이었어, 빅터. 2달. 저 사람들은 3시간 만에 했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전기가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밤이 되면 온 나라가 어두웠죠. 고리 1호기를 지을 때 한국에는 원전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왔죠.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를 배우고 미국 엔지니어들 밑에서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부품 하나 만들 수 없어서 전부 수입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배운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 길을 지으면 다음 길을 지었고 다음 길을 지으면 또 다음 길을 지었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생겨났고 수만 명의 숙련 기술자가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살아있는 공급망이 완성됐습니다. 미국이 스리마일 섬의 공포에 갇혀 46년을 멈춘 동안 한국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날 고개를 드니 원전 종주국 미국이 한국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지 답사 둘째 날 저녁 임시 숙소에서 박 대표님과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사막의 밤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죠.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박 대표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녹스 씨,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단순한 말이죠. 하지만 이 세 글자에 한국의 50년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원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가 웃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웃었죠. 자동차를 수출하겠다고 했을 때도요. 그때마다 한국은 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박 대표님의 눈이 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녹스 씨, 우리는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는 걸 끝까지 하는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어달라고 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5년간 원전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던가? 미국에서는 원전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규제에 덫에 걸리고 여론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원전이 국가의 자존심이었고 국민의 자부심이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46년을 만들었구나. 저는 그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 김 엔지니어가 밤늦게까지 부지 측량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물었죠. 김 엔지니어, 이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겁니까? 내일 아침 회의 전에 지질 분석 결과를 정리해놔야 해서요. 내일까지인데 왜 오늘 밤에? 김 엔지니어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녹스 씨, 저희 현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이틀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현장이 밀리거든요. 바라카에서도 그랬습니까? 네. 사막에서 사키 지으면서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명절에도 현장은 돌아갔어요. 김 엔지니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스 씨,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부산에서 미군한테 초콜릿을 받았대요. 초콜릿이요? 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미군 병사가 초콜릿 하나를 줬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초콜릿이 얼마나 달았는지. 김 엔지니어가 사막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초콜릿 값을 갚고 있는 겁니다. 원전으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이 젊은 친구는 할아버지의 초콜릿 하나를 기억하면서 텍사스 사막까지 와서 원전 부지를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도 그랬고 이 젊은 엔지니어도 그랬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이 마음이 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임시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오늘 하루 어땠어? 마이크, 나 오늘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뭔데?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야. 그러면 뭔데? 멈추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한 세대가 시작한 일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끝까지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고리 1호기에서 시작한 일을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버지가 바라카에서 증명한 걸 아들이 텍사스에서 완성하려는 거야. 마이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야, 빅터. 그거 좀 소름 돋는다. 나도 소름 돋았어. 근데 있잖아, 빅터. 나도 한 가지 느낀 게 있어. 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보이더라. 현장에 대한 애정이야.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원전을 서류로만 다루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현장에서 먹고, 현장에서 자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 원전이 그냥 일이 아니라 인생인 거야. 마이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부럽더라, 빅터. 솔직히. 전화를 끊고 저는 숙소 창밖을 봤습니다. 텍사스 사막의 밤하늘 아래 측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깃발이 서 있는 자리에 언젠가 원전이 우뚝 설 겁니다. 그 원전에서 전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전기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고 인공지능이 작동하고 이 나라가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빅터 녹스입니다. 미국 원전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35년간 이 산업을 지켜보면서 영광도 받고 몰락도 받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거라 믿었고 결국 혼자 힘으로 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멈췄고 한국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그들은 준비를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50년 전에 미국에서 받은 기술을 갈고 닦아서 세계 최고로 키워서 50년 뒤에 그 미국 앞에 당당히 선 겁니다. 배운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이 사람들은 진짜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텍사스 사막 위에 원전이 완공되는 날,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 이 허허벌판 위에 우뚝 선 원전사 길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멈추지 않은 나라가 결국 남았다고.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다고. 정의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막에서, 이 원전에서, 이 나라의 심장으로 그 전기의 시작점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지워지지 않게. 이것이 제가 남기는 기록입니다. 원전 종주국의 엔지니어가 멈추지 않은 나라에 바치는 증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